나는 그 밤을 기억합니다. 1519년 음력 11월 15일. 동짓달 보름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떴지만 경복궁 북문 앞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신무문. 평소에는 굳게 닫혀있는 문이었습니다. 왕비가 기도를 드리러 나갈 때 혹은 왕이 극비에 이동을 할 때에만 열리는 문. 나는 그 문이 소리 없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갑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갑옷 소리도 말굽 소리도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들키지 말고. 지금 당장. 나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밤이 한 사람의 생애를 끝낼 것이라는 것을. 체포될 사람의 이름은 조광조. 하지만 나는 먼저 그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보다 앞선 이야기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밤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왕 한 명이 권좌에서 내쫓기던 날, 그리고 또 다른 왕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 자리에 앉던 날에서 시작됩니다. 1506년 중종 반정. 나는 그날의 혼란을 기억합니다. 연산군이 폐위되던 날, 나는 그 궁궐 안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왕이 바뀌었습니다. 반정이라 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새 왕의 이름은 이역. 후에 중종으로 불리게 되는 인물입니다. 나는 그가 즉위하던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종실록은 그 즉위 장면을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하지만 나는 담담함의 이면을 압니다. 왕좌에 앉았지만 그것은 그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이 세 사람이 반정을 이끌었고 그 세 사람이 중종을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왕을 만든 사람들이 왕보다 강한 상황. 이것이 중종이 즉위하던 날의 현실이었습니다. 반정 직후 중종은 공신에게 포상을 내렸습니다. 전국공신. 그 숫자는 1등부터 4등까지 합쳐 105명이었습니다. 나는 그 명단을 읽었습니다. 중종실록 권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5명의 공신. 그들은 중종의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중종을 왕으로 앉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반정의 주역들이 하나씩 죽어갔습니다. 박원종은 1510년에 죽었습니다. 성희안은 1513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공신들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뭉쳐 있었습니다. 훈구파라 불리는 세력이었습니다. 나는 중종이 오래 생각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혼자 힘으로 훈구파와 싸울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평생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 수도 없었습니다. 왕에게는 칼이 필요했습니다. 훈구파와 다른 세력, 다른 논리, 다른 명분으로 무장한 칼. 그 칼의 이름이 살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임의 선봉에 세울 인물을 중종은 찾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광조를 오래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1482년에 태어났습니다. 본관은 한양. 아버지 조원강은 지방 수령을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조광조가 17살이었을 때 그의 삶을 바꾼 만남이 있었습니다. 모호사화로 화를 입어 희천에 유배 중이던 김굉필을 찾아간 것입니다. 나는 그 만남의 무게를 압니다. 김굉필은 정몽주와 길제에서 시작되는 도학의 계보를 이어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했습니다. 선비는 마땅히 일해야 한다. 나라는 마땅히 일해야 한다. 조광조는 그 가르침을 흡수했습니다. 훗날 중종실록 권 37은 조광조가 소학을 몸소 실천하며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소학을 몸에 새긴 선비. 이것이 조광조라는 인물의 첫 번째 정체였습니다. 그는 1510년 진사시에 합격했고 1515년 문과에 장원급제했습니다. 34살. 당시 기준으로는 늦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속도는 이례적이라 할 정도로 빨랐습니다. 조광조는 1515년 성균관 전적, 1516년 사원부 감찰, 1517년 홍문관 부제학 그리고 1518년에는 대사원이 됩니다.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그의 벼슬은 올라갔습니다. 3년 만에 대사원이었습니다. 대사헌.
오늘날로 치면 검찰총장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종이품. 사헌부의 수장으로서 백관을 탄핵하고 기강을 세우는 직책입니다. 37살. 3년 만에 검찰총장. 나는 이 승진의 뒤에 중종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종실록 권 29는 기록합니다. 중종이 친히 조광조를 발탁했습니다. 뜻이 올바르고 학문이 정결하다고 평가하면서 말입니다. 왕이 직접 밀었습니다.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한 칼로. 중종은 계산했지만 조광조는 진심이었습니다. 이 어긋남이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의 균열이 어디서 시작될지를 말입니다. 중종은 도구를 원했습니다. 조광조는 이상을 원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처음에는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조광조가 조정에 들어온 뒤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그 변화들을 하나하나 지켜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향약이었습니다. 향약이란 마을 단위로 주민들이 서로 도덕적 규범을 지키도록 약속하는 자치 규약입니다. 중국 송나라에서 들어온 제도였지만 조선에서는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광조는 이를 전국적으로 보급하려 했습니다. 중종실록 권 30일에 그 논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광조는 풍속이 바로잡히려면 고을마다 향약이 있어야 한다고 주청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성리학적 질서를 사회 전체에 심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더 날카로웠습니다. 현량과 시험이 아니라 추천으로 인재를 뽑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과거제는 글 실력을 봤습니다. 하지만 조광조는 글 잘 쓰는 사람보다 덕이 있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고을의 사림이 직접 후보를 천거하고 왕이 이를 면담하여 등용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1519년 현량과가 실시되었습니다. 28명이 뽑혔습니다. 중종실록 권 36이 그 명단을 기록합니다. 나는 그 28명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이 사림 계열이었습니다. 조광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훈구파의 눈에 이것은 노골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조광조의 개혁은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과 다른 사람들은 조광조의 눈에 하나같이 같은 이름으로 보였습니다. 그 단어는 소인배이였습니다. 남곤. 당대의 문장가이자 정계원로. 중종 반정의 1등 공신은 아니었지만 조정에서 오랫동안 무게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심정. 훈구파의 핵심 인사. 이조 판서를 지낸 실력자였습니다. 조광조는 이들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중종실록에는 조광조가 이들을 가리켜 군자의 도를 벌인 사람들이라 지칭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그 비판이 가진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조정에서 누군가를 소인이라 부르는 것은 단순한 인신공격이 아닙니다.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소인이란 군자의 반대, 도덕적으로 구제불능인 존재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조광조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옳고 그름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조광조가 설득하는 장면을 본 기억이 많지 않습니다. 그는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은 그르다. 따르면 군자, 따르지 않으면 소인. 이런 방식은 동지를 모으기보다 적을 만들었습니다. 남곤과 심정, 그리고 훈구파의 많은 인물들이 조광조를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증오는 언젠가 폭발할 것이었습니다. 1519년이 되었을 때 조광조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때 그것이 마지막 도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위훈 삭제. 중종 반정 당시 공신으로 책봉된 105명 가운데 실제로 공이 없거나 부풀려진 가짜 공신의 훈작을 박탈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중종실록 권 37에 기록된 조광조의 발언입니다. 반정에 실제로 참여한 공신은 일부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이름만 올린 자들이다. 나는 그 발언이 전달되던 날 조정의 분위기를 압니다. 순간적으로 차가워졌습니다. 공신 박탈. 그것은 단순한 명단 수정이 아니었습니다. 땅을 돌려받고 지위를 빼앗기고 가문의 위계가 흔들리는 일이었습니다.
훈구파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곤과 심정, 홍경주 등이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나는 그 모임의 기록을 실록에서 찾았습니다. 중종실록 권 37. 그들은 왕에게 접근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조광조는 또 다른 방향으로 중종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경연. 왕과 신하가 함께 유교 경전을 읽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원래도 중요한 행사였지만 조광조 이후 그 횟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아침에는 조강, 낮에는 주강, 저녁에는 석강, 그리고 밤에는 야대. 하루에 4번. 왕이 4번 앉아서 신하들의 강의를 들어야 했습니다. 나는 중종의 피로를 압니다. 중종실록 권 35에는 중종이 경연이 너무 잦다고 토로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광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이상적인 군주가 되라고 가르치고 동시에 훈구파의 뿌리를 뽑으려 한 것. 나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알고 있었습니다. 중종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중종은 조광조를 점점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훈구파를 견제할 칼이었습니다. 이제 그 칼은 너무 날카로워서 왕 자신도 베일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나뭇잎을 기억합니다. 1519년 음력 11월. 누군가가 나뭇잎에 꿀을 발라놓았습니다. 벌레들이 꿀을 따라 파먹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글씨가 있었습니다. 조씨가 왕이 된다. 이른바 주초위왕이란 글씨가 새겨진 나뭇잎이 나왔습니다. 주가 초를 합치면 조가 됩니다. 조씨가 왕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조광조의 성이 조씨였습니다. 홍경주가 이 나뭇잎을 궁중의 나인을 통해 중종에게 전달했습니다. 중종실록 권 37이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나는 이것이 조작이라는 것을 압니다. 나뭇잎에 꿀을 발라 벌레가 파먹게 하면 글씨처럼 보이는 흔적이 생깁니다. 그것을 미리 설계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조광조에게 지쳐있던 중종이 그 나뭇잎을 보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위훈 삭제로 영린을 건드린 훈구파, 하루 4번 경연으로 지쳐있던 왕, 그리고 나뭇잎 한 장.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렸습니다. 중종은 결심했습니다. 1519년 음력 11월 15일 밤. 신무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그 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갑사들이 조광조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었습니다. 조광조는 잠든 채로 혹은 잠들지 못한 채로 끌려 나왔습니다. 조광조와 함께 김정, 김구, 김식 등 살림계 인사들이 일제히 체포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묘사화입니다. 나는 조광조가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양에서 전라도 능주까지. 그것은 유배지였습니다. 그는 그 먼 길을 걸었습니다. 체포된 지 며칠 후 중종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조광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에는 귀양으로 끝내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경주와 남곤, 심정이 강경하게 주장했습니다. 중종실록 권 37. 그들은 근원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배된 지 한 달이었습니다. 사약이 도착했습니다. 능주. 음력 12월 20일. 나는 조광조가 그 사약을 받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는 붓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시를 썼습니다. 중종실록 권 37에 그 시가 남아 있습니다. 임금 사랑하기를 아버지 사랑하듯 하였고 나라 걱정하기를 내 집 걱정하듯 하였노라. 밝은 해가 땅 아래를 비추나니 밝고 밝게 내 충심을 비추리라. 나는 그 시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38세였습니다. 이제 나는 조광조라는 인물을 두 가지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압니다. 한쪽에서는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 감각이 없었던 이상주의자 조광조는 학자였지 정치가가 아니었다고. 훈구파의 현실적인 저항을 계산하지 못했고 중종이라는 인간의 심리를 읽지 못했습니다. 위훈 삭제는 시기상조였고 하루 4번의 경연은 왕을 동지가 아니라 피교육자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자신을 발탁한 왕에게 버림받았고 자신이 몰아붙인 훈구파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선의는 있었지만 방법이 틀렸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눈이 있습니다. 살인파의 정신적 지주, 도학정치의 선구자 조광조가 죽은 뒤 살림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죽음이 살인을 단결시켰습니다. 중종 말년부터 명종 선조를 거치면서 살인파는 서서히 조정의 주도권을 잡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광조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도학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그의 철학은 죽은 뒤에 오히려 더 강하게 살아남았습니다. 1568년 선조가 즉위하면서 조광조는 복권되었습니다. 영의정에 추중되고 문정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습니다. 1610년 광해군 2년 조광조는 문묘에 배양되었습니다. 공자와 맹자를 모시는 곳에 함께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조선이 인정한 성현의 자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조광조는 살아서는 지고 죽어서는 이겼습니다. 나는 1519년 동짓달 보름날 밤 경복궁 신무문이 열리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능주 유배지에서 붓을 들고 마지막 시를 남긴 38세의 선비를 기억합니다. 중종은 자신이 만든 칼을 자신의 손으로 부러뜨렸습니다. 조광조는 옳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아니면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것일까요? 여러분은 그의 어떤 면이 가장 오래 남으시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키워드는 백제무왕의 어머니는 연못의 용이었다. 야사와 실제 기록의 차이입니다. 자매 채널 한컷 세상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역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